이번 코너는 송송이의 버들서점입니다. 버들서점은 송송이님이 직접 운영하시는 책방 이름이기도 한데요. 한 달에 한두 권씩 기후정의와 관련된 책들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송이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대되는 지난번에는 우리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오랜만에 못했습니다. 오시는 건데 네. 그래서 오늘 어떤 책을 들고 오셨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본 작가 2명의 책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한 거는 메도루마 슌이라는 그 작가의 얀바루의 깊은 숲과 바다로부터라는 책이고요. 또 한 거는 이바라기 노리코의 처음 가는 마을입니다. 네. 송이님이 주로 저희가 하는 메인 방송 기후정의가 뭐래에 네. 관계된 책들을 소개해 주시는데 사실 오늘 책들은 표지와 제목을 봐서는 별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어떤 책인가요? 네, 이게 제목이나 이런 것만 보면은 표지만 보면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관계가 있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네, 얀바루의 깊은 숲과 바다로부터는 생태에 관련된 책 같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 저자인 메도루마 슌이라는 작가는 1997년 일본의 되게 유명한 문학상이죠. 아쿠다카와상을 수상한 오키나와 출신의 소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키나와에 살고 있는데요. 오키나와가 우리한테는 관광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지만 저는 못 가봤는데 아직. 근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물론 관광으로도 엄청 유명하지만 미군 기지가 일본의 그 전체 70% 정도 미군 기지가 이곳에 몰려 있다고 해요. 그래서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고향이고 지금도 살면서 미군 기지 철수 및 그리고 신기지도 지금 건설을 하고 있는데 그 건설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활동들에 대해서 쓴 평화를 위한 정치 에세이를 모은 글이고요. 네, 먼저 이 책을 계속 소개를 드리면 전반적으로 이제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오키나와가 전범국인 일본의 소속으로 가해자로서 수행한 일들에 대한 좀 반성과 그리고 같은 국가 내에서 본인들이 이제 여기는 그 내부 식민지이기도 해요. 오키나와 섬은. 그래서 그런 식민지 피해자로서 또 받은 그런 이중의 고통에 관해서 좀 다루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키나와가 원래는 류큐 왕국이라는 나라였다고 해요. 별도의 일본하고는. 네, 1879년에 이제 일본의 점령을 당하고 그 이후에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하고 이제 일본 간의 전투가 좀 치열하게 이 오키나와에서 벌어지면서 오키나와 전쟁이라고 그걸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일본 군들이 이제 미국한테 그때 이제 패배를 해요. 일본이 뭐 우리가 그 전쟁의 결과는 사실 다 알죠. 예. 근데 그러면서 그 일본 군들이 오키나와 주민들한테 이제 패배를 하고 이러면서 집단 자결 같은 거를 좀 강요해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수류탄을 막 이렇게 나눠줬다고 해요. 주민들에게 죽으라고. 항복할 바에 죽어라. 이게 그 천황제 안에서 왜 우리가 가미카제에서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게 일반 주민 사이에서도 오키나와에선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점령 당하고 난 후에 일본군들이 이제 오키나와 숲속에 이제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는 내려와서 미군들이 이제 돌아갔을 때는 내려와서 스파이로 이제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스파이로 몰린 사람을 죽인다거나 학살한다거나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 이제 패전 후에는 또 미국에 속하게 됐다가 일본은 1972년에 좀 반환된 역사를 갖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오키나와에 그 미군 기지가 건설이 되면서 미일 군사 안보의 좀 핵심 지역으로 이제 지금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좀 많았죠. 주한미군 기지 있는 곳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군의 주민 대상 범죄가 이제 끊이지 않고 계속 일어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제 그런 오키나와 사람으로서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오키나와 말이래요.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을 그 우치난추 이 책 안에서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일본 본토인이라고 말하면서 그거는 야마토추 이렇게 부르면서 오키나와 전쟁에서 이뤄진 그 주민 학살이나 미국 점령과 또 일본으로의 복귀
같은 그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지금까지 이어진 오키나와 역사를 통해서 오키나와가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얀바루라는 게 뭔가 되게 왠지 신비로운 이름이라고 저는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키나와 북부에 있는 숲이라고 해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고 생물 다양성이 정말 풍부한 곳이래요. 그래서 일본 천연 기념물인 오키나와 딱따구리 이건 전 세계에 딱 오키나와 딱따구리는 딱 한 종 이거밖에 없다고 해요. 그래서 딱따구리, 뭐 흰눈썹 뜸부기, 류큐, 입거북 같은 희귀동물들이 살고 듀공도 여기 산다고 하고요. 근데 여기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의 정글 모의 전투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기 착륙장이 있대요. 이제 그 훈련을 하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그러니까 게릴라전 연습도 이곳 정글에서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지금 죽이는 곳이기도 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자가 그 오키나와를 이제 일본 본토 사람들이 치유의 섬, 뭐 힐링의 섬, 뭐 이러면서 소비를 하지만 정작 이 오키나와에서 사는 사람이나 비인간 인간 생명들이 다 치유를 받지도 힐링을 받지도 못하고 그 미군 기지나 자위대가 주둔하는 이제 전쟁의 발판으로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폭력에 노출되고 죽음에 노출되고 미국의 전쟁을 수행을 이제 지원하는 당사자로서 죄책감까지 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책에서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책을 읽다가 보면은 좀 그 전쟁이 이제 지역의 기반 산업이 된 곳이 그것을 얼마나 이제 벗어나기 힘든지 좀 알게 되는데요. 네네. 네, 그러면서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업이 되게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관광업 다음으로 이 지역의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게 미군 기지 관련 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산업에 종속된 지역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미군 기지에 대해서 그 너무 많은 헬기가 초등학교에 착륙한 일도 있고 뭐 이렇게 군 헬기가 예, 미군 헬기가 그 사람들 이제 되게 주거 시설하고 가깝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다 반감이 심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경제적으로 너무 종속되어 있다 보니 벗어나기가 되게 힘든 거고 결국 이게 반발을 해도 결국에는 그게 어려워지니까 영원히 내가 이 전쟁 산업에서 벗어나는 것이 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이제 주민들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 차별도 되게 이제 계속 어쨌든 애초부터 일본이 아니라 점령당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미군 기지가 그렇게 많이 몰려 있는 건데 주일 미군 기지가 그렇게 차별이 또 심화되어도 그거를 뭔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반박하거나 하기 어려울 정도로 패배의식을 좀 갖게 되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에 가면 그래서 이게 그 연도별로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쓴 글을 연도별로 모은 글인데 2006년부터 2019년까지 글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뒤로 가면 뭐 2017년, 18년 이때 되면은 이제 점점 이 현장에 이 사람이 이제 미군 해노코라는 지역인데 거기에서 반대 운동을 하고 저지를 공사를 막으려고 하는 행동을 하러 막 갈 때 이제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막 다 노인들만 나오고 이러니까 한국에 이제 저희가 촛불시 박근혜 정권 퇴진시켰던 그 이후에 근데 그리고 홍콩에 이제 우리가 우산 혁명이라고 했던 그 이후 그런 것들에 대한 부러움도 사실은 좀 뒤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나 막 그런 이야기도 하긴 하는데요. 하여튼 그런 이제 동력도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들이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지도 못하게 되고 점점 시간이 이렇게 흐를수록 그러면서 이 책 이제 얀바루의 깊은 숲과 바다는 그런 전쟁 수행 발판으로 기능하는 도시에 사는 게 고통과 좀 죄의식을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 그런 자신의 반대의 투쟁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키나와 진짜 관광지로도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가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거기에 또 맞서는 주민들의 투쟁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거는 아는 사람들은 좀 드물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소중한 책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요. 이제 그럼 다음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그 다음 책은
제가 시집은 처음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요. 시집입니다. 네, 처음 처음이에요. 가는 네, 처음이에요. 늘 항상 이런 서적만 소개시켜드린 것 같아서 처음 가는 마을이라는 시집인데요. 이 저자는 1926년에 태어났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일본의 그 제국주의, 군국주의 그 시절이죠. 그래서 약학대학을 이 시대에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그 일본 제국군 해군 의료품 지원하는 곳에서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전쟁에서 패배를 하면서 일본이 패전을 하면서 끝난 거예요. 전쟁이 끝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태어나서부터 이제 철저한 군국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그 이바라기 노리코라는 이 시인이 일본의 패전 후 사회 모습을 이제 점점 보게 되면서 그 자신의 모국을 둘러싸고 있는 군국주의의 폭력성, 그리고 전쟁의 비참함, 그리고 좀 제국주의, 군국주의에 대한 이런 반성 같은 거를 요구를 합니다. 자신의 나라에, 그 자신과 함께 사는 그 국민들에게 요구를 하면서 평화에 관한 시들을 썼어요. 그리고 윤동주 시인을 또 일본에 알리는 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어떤 죄책감의 발로로 한글을 배워서 와. 네, 그 교류도 하고 사제의 말을 건네기도 하는 시를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시집에 있는 시들이 그런 평범한 사람한테 군국주의가 스며들었을 때 그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여주는 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들을 몇 개를 좀 골라서 그 중에 또 일부 구절을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이 시집에 있는 시 중에 다 유명한 것 같은데 좀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장 예뻤을 때라는 시예요. 제목만 들으면 정말 되게 말랑말랑할 것 같은 시인데요. 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곁에 있던 이들이 숱하게 죽었다. 공장에서 바다에서 이름 모를 섬에서 나는 멋부릴 기회를 잃어버렸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아무도 다정한 선물을 주지 않았다. 남자들은 거수경례밖에 할 줄 몰랐고 순진한 눈빛만을 남긴 채 모두 떠나갔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의 나라는 전쟁에서 졌다. 그런 멍청한 짓이 또 있을까? 블라우스 소매를 걷어붙이고 비굴한 거리를 마구 걸었다.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나는 몹시도 불행한 사람, 나는 몹시도 모자란 사람, 나는 무척이나 쓸쓸하였다. 라는 시예요. 네. 그래서 다른 시 또 읽어드릴게요. 네. 또 다른 시는 그 사람이 사는 나라라는 시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나라, 따스한 살갗을 가진 그것은 부드러운 악수이자 낮은 톤의 목소리이자 배를 깎아주던 손놀림이자 온돌방의 따스함이다. 전파는 자유롭게 퍼지고 있다. 전파는 재빠르게 퍼지고 있다. 전파보다 더디긴 하지만 무언가가 손에 잡히고 무언가를 되던지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외국인을 보면 스파이라 생각해라. 그리 배웠던 나의 소녀 시절엔 생각지도 못한 일. 이 두 개를 보면 일상이 어땠는지가 보이죠. 이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들이 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좀 읽어드리고 싶은 시는 이거는 이거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처음 읽었을 때. 송독부에 다녀올게. 서울에서 버스를 탔을 때 시골에서 온 듯 보이는 할아버지가 앉아 있었다. 두루마기를 입고 검은 갓을 쓴 소년이 그대로 자라 할아버지가 된 듯 순수 그 자체의 인상이었다. 일본인 몇 명이 일본어로 몇 마디 나누었을 때 노인의 얼굴에 공포와 혐오 스치는 것을 보았다. 어떤 말보다도 강렬하게 일본이 한 짓을 그때 보았다. 라는 시입니다. 그래서 한국도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이제 시를 적은 건데요. 이 시를 이제 읽으면 되게 좀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계속 나오는데 이제 전쟁이 모든 걸 좀 지배하는 사회에서 태어나 사는 게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어떻게 좀 규정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 사고를 마비시키는 교육이 있고 그러면서 타자에 대한 의심과 두려움이 늘 있는 거죠. 그래서 공포로 점철된 일상을 살면서 이제 그걸 모르다가 그걸 나중에 알았을 때는 가해자로서 너무 뒤늦게 죄책감을 갖게 되고 평생 사죄하고 좀 후회하며 사는 그런 시인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시집입니다. 네. 사실 너무 먹먹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시집을 갖고 왔을 때 이렇게 먹먹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는
아직도 앞에 읽어준 총독부에 다녀올게라는 그 시 제목이 맞아요. 너무 그러니까 큰. 근데 사실 이게 지금 그곳만의 문제는 아니고 현재 진행형으로 전 맞아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있는 일이죠. 비극의 네. 실체이고 네. 한편으로는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방관함으로써 또 가해자성을 가지고 있는 곳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슬픔이 더 좀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 책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그래서 송혜님이 그 다음 이야기들을 좀 네. 그래서 이 두 권을 가지고 이제 온 거는 이게 진짜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이게 뭐 오늘 주제가 뭐 대전의 국방산업 뭐 그런 이야기잖아요. 국방산업단지 만드는 계획에 대해서. 근데 이게 국방산업단지 하면 너무 멀게 느껴지고 이게 어려운 것 같고 경제인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냥 전쟁을 수행하는 어떤 그 수행하는 도시로서 대전이 기능을 하게 되는 거라 그게 어떤 건지 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 그 전쟁이 생활화되는 이런 도시나 나라에 사는 거에 대해서 두 책이 그래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얀바루의 깊은 숲과 바다가 오키나와의 이제 주일 미군 이야기를 하면서 오키나와의 14%래요. 주일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 예, 그리고 뭐 한국은 주한미군 있는 그곳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군 기지가 한국의 평택에 사실 있기도 하잖아요. 예. 그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쨌든 오키나와가 그 주민들이 일상화된 폭력에 노출되고 그리고 이 책에 이제 가해자성을 말할 때 그런 뭐 2차 대전에서의 가해자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미군이 여기에서 훈련을 그렇게 하고 이라크랑 아프가니스탄의 파병을 여기에서 이제 나가서 훈련을 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을 죽였겠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죽이는 훈련타가 되어서 전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오키나와가 기여를 하고 섬의 경제 구조가 미군 기지 관련 산업과 이제 미군 기지 보조금이 있대요, 일본. 예, 그런 보조금에 또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되는 그런 것을 좀 비판하면서 반전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처음 가는 마을은 전쟁을 일으킨 이제 전범국의 국민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자신 안에 내면화된 어떤 폭력이나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폭력 그리고 여기에 또 나오는 게 전쟁 후에 미국이 점령을 이제 뭐 도쿄도 그렇고 좀 하잖아요. 그 얼마 후에는 그 바로 전쟁 끝난 후에는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적으로서 물리쳐야 되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한테 굽실거리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비굴함 같은 것도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반전 메시지를 좀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전쟁으로 굴러가는 사회에서 평범한 삶이 없다는 걸 두 책이 다 보여주고 있고 전쟁을 기반 산업으로 한 국가나 도시가 결국 살해랑 그 폭력의 가해자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전이나 뭐 사실 뭐 대전, 논산, 계룡 다 그렇죠.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이 국방 산업을 통해서 좀 시민들을 전쟁의 가해자로 만드는 건 아닌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민병희 소장님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반전, 탈핵 네. 뭐 열심히 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우리가 대전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를 더 잘 생각하게 만들어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